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양자시스템공학과의 문세현입니다. 오늘은 플라즈마 응용의 첫 번째 시간으로 플라즈마 에칭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마 에칭은 총 3개의 강의로 나눠져 있으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플라즈마 에칭 소개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마 에칭은 일반적으로 반도체 소자 공정,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자 공정에 많이 활용되는데요. 그러면 플라즈마 에칭 공정에 들어가기 앞서 반도체 소자 공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자 공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컴퓨터나 뭐 노트북 혹은 뭐 핸드폰 다양한 디바이스 전자기기 내에 들어있는 소자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그림처럼 우리가 완성된 소자 부품을 보게 되면 그 안에는 검정캐 몰딩이 에폭시로 몰딩이 돼서 그 안에 디바이스 하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바이스 안을 다시 또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무슨 거미줄 모양처럼 거미가 다리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외부의 시그널과 그리고 내부 이 소자, 내부 소자와의 작동을 위해서 이렇게 와이어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와이어 본딩이라고 얘기하고 이 칩 하나를 다이라고 얘기하는데 혹은 다이 본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자들은 보통 웨이퍼의 하나, 이 슬라이싱을 통해서 나온 한 개가 그 소자 하나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 소자 이 하나를 우리가 다이라는 말을 보통 쓰게 되고, 이때 이 웨이퍼로부터 만들어진 이 다이들을 이렇게 소팅하는 과정을 소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그 다이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복잡한 모양의 패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또 확대를 해보면 그림처럼 그 높낮이가 있고 여러 가지 줄들이 있는 패턴들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패턴들을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게 되면 아래 그림처럼 프로세싱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웨이퍼라고 부르는 실리콘 웨이퍼 위에 옥사이드 층이 있고, 그 다음에 컨택을 한 알루미늄 층이 있고, 그 다음 패시베이션을 한 나이트리 층이 있고, 이렇게 소자 구성, 어떤 소자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음처럼 이렇게 적층돼 있고 어떤 패터닝을 갖고 있는, 단면을 봤을 때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걸 우리가 패터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터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패터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실리콘 웨이퍼가 필요하고요. 그 위에 PR이라는 걸 형성해서 막을 형성한 다음에 막을 형성하고 노광이라는 걸 통해서, 리소그래피로 불리는 노광을 통해서 막의 패턴을 만든 다음에 플라즈마 공정, 이제 앞으로 소개할 플라즈마 에칭이라는 과정을 통해 패턴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들이 쌓여서 결국은 이런 소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노광을 위해서 웨이퍼 위에 우리가 그 리소그라피를 할 때 요구되는 이 마스크라는 것이 있고, 이 마스크는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칩을 디자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판의 웨이퍼 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디바이스를 만들 것인가, 그 디바이스를 어떤 공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디바이스 하나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러한 그 소자를 만드는 과정을 크게 백엔드 프로세싱과 프론트엔드 프로세싱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 프로세싱이, 프론트엔딩이 끝나서 이제 웨이퍼 하나가 만들어진 이후에 패키징까지 가는 과정을 백엔드라고 얘기하고, 그 전 과정을 프론트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그 소자를, 이 프론트엔드 공정 자체 내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플라즈마를 이용한 반도체 디바이스 공정에서 그 앞에 뭐 아이솔레이션이나 지금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STI 게이트나 이런 것들 만들고, 뒤에 이제 카파나 뭐 텅스텐이나 이런 배선을 연결하기 전까지를 다시 이 내부에서 프론트엔드라고도 얘기하고, 배선을 만드는 그 과정 뒤를 우리가 백엔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큰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를 보게 되면 프로세싱이 끝나고 이제 소팅 이후에 패키징하는 과정은 우리가 백엔드 프로세싱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 프론트엔드 프로세싱이 되겠습니다. 즉, 패터닝을 통해서 프로세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플라즈마의 역할, 그리고 플라즈마의 응용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패터닝이라는 건 무엇이냐? 반도체 패터닝이라는 것은 먼저 오른쪽 그림에 있는 순서대로 따라가게 되면 원하는, 서브스트레이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리콘 웨이퍼가 되겠죠. 원하는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증착을 입힙니다. 막을 증착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 막 위에 PR 디파지션을 해서 마스크를 입히게 됩니다. 이 마스크라는 거는 여러 가지
공정마다 쓰이는데요. 그러니까 덮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패터닝이 안 만들어지길 원하는 부분을 마스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광이라는 장비, 리소그래피를 통해서 마스크의 패터닝을 먼저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시간에 공부할 플라즈마 에칭을 통해서 옆부분을 깎게 됩니다. 이때 마스크는 플라즈마가 닿아도 깎이지 않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스트립 혹은 애싱이라를 통해서 이 막을 없애주게 되면 초기 처음 그림 서브스트레이트에서 이 필름을 입힌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디자인이 돼 있는 거죠. 이런 패턴을 만들겠다. 폭이 얼마짜리, 높이가 얼마짜리 패턴을 만들겠다 했을 때 이 중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패턴을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패터닝의 기본 단계를 보게 되면 먼저 원하는 막을 쌓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디포지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공정할 때 그냥 대포라고 얘기를 하죠. 그 위에 PR, 포토레지스트인데 이건 꼭 포토레지스트가 아닌 다양한 이름으로 부를 수, 하드 마스크 뭐 이게 다양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데 일단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쌓아진 거는 말 그대로 감광제, 그 빛에 반응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모양의 마스크를 대고 이 마스크 위에 다시 마스크를 올린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빛에 대해서 어떤 패턴을 가진 이런 마스크를 놓는 거죠. 그럼 여기는 빛이 통과가 안 되고 예를 들면 여기만 빛이 통과한다 그럼 여기만 사라지겠죠. 거꾸로 이제 뭐 이런 마스크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빛이 닿은 부분은 얘가 없어지고 안 닿은 부분은 그대로 살아있는 그래서 마스크를 빛을 쪼이는 과정을 통하고 그 다음에 화학 용액을 통해서 변성된 PR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플라즈마 식각, 에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플라즈마 식각을 통해 막을 제거하면서 패터닝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필요 없어진 이 아까 처음에 썼던 마스크 PR은 플라즈마로 다시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대표적인 이 반도체 공정에서의 플라즈마 그 응용을 살펴보게 되면 거의 뭐 90% 정도가 플라즈마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80에서 90% 정도가 플라즈마 공정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크게 대표적인 그 패터닝 기본 단계에서 보이는 막증착, 필름 데포지션 같은 경우는 스퍼터링이나 예전에 한번 공부했죠. 플라즈마 소스에서 PCBD, ALD와 같은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제 ALD 중에 또 PALD 라고 얘기하면 또 플라즈마 공정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식각, 에칭이라는 것은 금속, 산화물, 폴리시리콘 등을 깎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시 플라즈마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이라고 해서 일부분에 이렇게 엔도브를 한다든지 혹은 피도브를 한다든지와 같은 이렇게 불순물을 주입하는 과정들도 이온 주입, 플라즈마를 통해서 이온을 만든 다음에 임플란테이션을 통해서 주입하는 과정들도 사용이 되고 있듯이 이 반도체 하나를 만드는 과정 중에 플라즈마를 이용한 응용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 반도체 소자 공정들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이제 플라즈마를 하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정리한 반도체 소자 공정을 네 가지 대표적인 스텝의 반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포지션을 통해서 막을 증착하고 리소그래피를 통해서 패턴을 만든 다음에 그 패턴을 따라서 플라즈마 에칭을 통해 패터닝을 하고 필요 없어진 막은 애싱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막을 증착하고 리소그래피를 하고 애칭을 하고 애싱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물론 이 앞에 빠져 있는 것 중에 뭐 웨이퍼를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겠고요. 뭐 소잉이나 웨이퍼를 자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웨이퍼에 그 막에 일반 뭐 산화막을 입히는 과정도 에피탁시라는 과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증착을 한 다음에 리소그래피하고 애칭하고 애싱하고 다 만들어지면 뭐 CMP라고 해갖고 케미컬 메카니컬 팔리싱이라고 해서 이제 쓸데없는 거 날리는 과정들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있지만 주된 일반적으로 소자 공정의 주된 네 가지 공정 흐름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데포지션, 리소그래피, 애칭, 애싱의 무한 반복인데요. 말 그대로 디포지션 같은 경우는 게이트 옥사이드나 필드 옥사이드 혹은 게이트 폴리실리콘, 컨택, 인터컨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착들, 물질들을 쌓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소그래피라는 것은 말 그대로 리소라는 건 어떤 하나를 파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빛을 통해서 이거를 그래서 이제 보통 노광이라는 말로 쓰는데 포토 공정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포토 공정. 그래서 포토 리소그래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빛을 이용해서 기본 패터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애칭은 리소그래피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본 패터닝을 따라 플라즈마로 그 바깥에 있는 아래쪽에 하부에 있는 막을 깎아내는 과정이 되겠고 애싱 혹은 스트립
혹은 remove라고 얘기하는 과정은 PR을 이제 필요 없어진 PR을 제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정의 반복을 통해서 미세 소자를 우리가 형성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세 패터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리프트와 푸가 있고 에칭이 있습니다. 에칭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표면에 디자인된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물리 화학적 환경에 노출시켜서 일부분을 제거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면 둘 다 똑같이 리소그래피를 통해서 서브스트를 위에 마스크를 만드는데 얘는 이제 마스크가 이제 PR이 뭐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필름 증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보면 서브세트가 준비가 되고 필름이 증착된 다음에 마스크를 증착시키고 보통 이제 PR 코팅이라고 얘기하죠. 시키고 그다음에 리스토그래피를 통해서 이런 패턴만 남겨놓습니다. PR에. 그리고 나서 에칭이란 과정은 이제 이 부분들을 플라즈마에 노출시켜서 깎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깎고 나서 이거를 다시 이제 제거해버리면 마스크 스트립 하면 우리가 원하는 패턴, 딱 이 막의 패턴이 구해지는데 이러한 원하는 막의 패턴을 동일하게 리프트 오프라는 방법, 드러내는 거잖아요.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마스크 패터닝이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마스크 패터닝을 한 다음에 필름을 증착을 합니다. 이렇게 필름은 균일하게 증착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착이 되겠죠. 이렇게 증착이 증착 두께가 동일할 거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부분들을 없애서 얘를 드러내는 겁니다. 리프트업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없어질 게 없으니까 얘만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리프트업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리프트업보다는 이 에칭이 패터닝을 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럼 이러한 이제 에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에칭을 계속 공부할 건데 에칭을 통해서 반도체 소자를 만들 때 요구되는 스펙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용어들을 먼저 알고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반도체 공정 중에 요구되는 조건들 중에 첫 번째가 비등방성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현대 디바이스로 갈수록 버티컬한 엣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세화가 되고 있고 다단 구조가 되면서 수직 에칭이 점점 더 필요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선택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수한 선택성을 요구합니다. 선택성이라는 건 두 개의 물질이 있을 때 하부 물질 대비 상부 물질, 즉 에칭하고자 하는 물질을 더 빠르게 에칭하는 매질과의 에칭에 대한 선택비를 얘기하는 건데요. 점점 이 두께가 얇아지면서 하부가 노출이 되더라도 에칭이 잘 안 되도록 윗부분만 에칭이 되도록 하는 그 둘 사이의 에칭 레이트의 비율을 우리가 선택성이라고 하는데 선택성이 굉장히 높은 선택성이 요구되고요. 그 다음 데미지가 없어야 합니다. 피지컬리, 케미컬리 데미지가 생기게 되면 이게 나중에 소자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없어져야 되고 너무나 잘 아시는 유니포미티 그래서 넌 유니포미티로 한 3% 이하 3시그마를 재주기도 하고요. 하여튼 굉장히 균일한 우수한 유니포미티를 요구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에칭 공정 후에 다른 직착들을 위해서 또 미세 제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로 아래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STI 공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이 막을 깎은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필링을 할 겁니다. 필링을 할 건데 사실은 앞에 말씀드린 점점 비등방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버티컬 에칭이 중요해서 얘를 만약에 버티컬하게 깎아버리면 나중에 오히려 필링을 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채우는데 이렇게 균일하게 채운 것 같은데 이 안에가 이렇게 잘 안 채워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좁고 깊으니까. 그럼 나중에 얘가 히팅 과정에서 이렇게 터지면서 불량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버티컬하게 만들으라고 해놓고서는 또 사실은 뒤 후단 공정에서는 한 88도에서 90도 사이를 유지해달라는 애매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H레이스는 수율을 생각하면 빠를수록 좋긴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느리게 되는 공정도 있고요. 셀렉티비티는 100 이상 있는 게 좋고 3시그마 기준으로 유니포미티는 5%, 그 다음에 컨테미네이션은 없는 게 좋겠죠. 나중에 만들어진 뒤에 이제 게이트 공정 같은 경우가 리키지 커런트는 최소화되는 게 가장 좋겠죠. 이건 이제 소자 쪽에서 요구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런 소자들이 이제 공정 과정에서 성능을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 제어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위에 말씀드린 이런 용어들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서 플라즈마 에칭에 대한 소개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플라즈마 에칭이라고 배웠는데 에칭 혹은 이제 우리말로 깎는 거죠. 식각 공정에 대한 기본 이해를
하도록 할 텐데요. 시각공정이라는 것은 시각하는 모양에 따라서 등방성 시각과 이방성 시각으로 나눕니다. 이게 이제 한문이죠. 균이란 방향으로 시각이 되는 거고, 다를 이자, 다른 방향으로 시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아이소트로픽, 애나이스트로픽 애칭이라고 얘기하는데, 등방성 시각이란 이름 그대에서 알 수 있듯이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시각 속도가 같거나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화학적 시각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뒤에 말씀드릴 텐데, 만약에 어떤 이 매질에 저희가 물을 넣는다고 하면, 물은 사방으로 이렇게 균일하게 만나고 있잖아요. 한 부분으로 많이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부분들이 만약에 녹는다 하면 균일하게 녹겠죠. 이렇게 균일하게. 그럼 녹은 부분들을 나중에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녹아서. 그래서 초기 녹는 방향이나 보면 아랫부분이나 옆으로 간 부분이나 이게 비슷한 시간이 걸리는 비슷한 속도로 녹겠죠. 이거를 우리가 등방성 시각이라고 하고 보통 이런 화학적인 시각에 이런 게 많이 보입니다. 이러한 등방성 시각, 화학적 시각은 선택적 시각이 가능하고 다만 이제 크리티컬 디멘전 나중에 이제 CD라고 얘기를 하는 사이즈에서의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액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습식시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막 용어들이 막 섞여서 나오는데 얘를 제가 나중에 따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모양에 따라서는 등방성 시각, 이방성 시각으로 구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반응에 따라서는 화학적 시각, 뒤에 물리적 시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시각하는 물질이 상태가 뭐냐에 따라서 습식 시각과 건식 시각으로 나눕니다. 이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런데 등방성 시각을 보면 보통 화학적 시각인 경우가 많고, 화학적 시각이란 것은 보통 화학액을 사용하니까 습식 시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이 섞여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방성 시각인데요. 이방성 시각은 애나이스트로픽 애칭 혹은 버티컬 애칭으로 하는데, 어쨌든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애칭 속도가 다르면 다 이방성 시각인데, 일반적으로는 반도체 공정에서는 옆으로 많이 파기를 원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수직 방향의 시각 속도가 수평 방향의 속도보다 큰 경우입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버티컬 애칭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언제 생기냐? 물리적인 시각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물리적 시각을 하는 경우가 이제 우리가 플라즈마가 대표적인 물리적 시각이 하나고요. 그래서 건식 시각입니다. 액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건식 시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CD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런 시각률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시각 속도는 우리 에치 레이시라고 해가지고 시간분에 에치되는 두께로 정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등방성 시각과 이방성 시각을 구분하려면 방향별로 시각 속도잖아요. 그래서 이 R은 거꾸로 정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상관없습니다. 수직분의 수평으로 정해도 되고, 수평분의 수직으로 정해도 되고, 이 강의에서는 수직 방향의 시각률, 수평분의 수평 방향의 시각률이라고 했으면, 자, 등방성 시각이라고 하면 R은 1이 되겠죠. 그죠? 시간에 대해서 처음에 이런 깎이는 속도가 동일하니까. 그런데 애나이스트로픽 애칭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더 많이 깎이니까 이게 1보다 작아야겠죠. 그죠? 1보다 작고 0보다 큰. 그렇죠? 그런데 버티컬 애칭 같은 경우는 옆으로는 아예 안 돼야 돼요. 옆으로는 아예 안 돼야 돼요. 아래로만 깎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0이니까 R은 0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버티컬은 R은 0, 버티컬은 R이 1보다 작고, 이거는 당연히 이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요. 다만 이렇게 생긴 거는 등방성 시각 아이소트로픽 애칭, 애나이스트로픽 애칭, 버티컬은 애나이스트로픽 애칭 중에 극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깎이는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우리가 또 방향성이라고 해서 디렉셔널리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소재 공정 애칭의 시각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앞서 등방성, 이방성 얘기를 할 때 나왔던 여러 가지 CD나 과시각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 보시면 D라는 게 이제 하부 시각된 길이가 되겠죠. 깊이가 되겠죠. 그리고 마스크 모양이 보면 등방성 시각 같은 경우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의 속도가 같기 때문에 어느 깊이 이상 들어가게 되면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애칭이 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마스크 아래쪽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 아래 부분이 파진 부분을 우리가 언더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실제 이 마스크에서 언더컷이 된 정도 우리가 이제 바이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제
등방성 식각이기 때문에 B하고 D가 같은 값을 보이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 오버해치 과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과식각이 일어나게 되면 아랫부분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셀렉티비티 때문에 얘는 이제 하단 부분은 애칭이 안 되는데 옆부분은 계속 애칭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B가 D보다 커지게 되는 오버해치, 과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막의 두께와 식각 속도와의 편차에 의해 평균 시간보다 더 길게 식각을 진행하게 되면 이미 식각대 부분에서 하부막이 이제 노출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얘는 더 이상 식각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원래 그렇게 공정을 짜야 하고 더 식각이 되지 않아야 하므로 옆에만 식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과식각이 그 식각 상태비를 높이는 기체 조성비를 사용해서 공정을 진행되면 과식각을 만들 수 있게 되고, 금방 이제 선택비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선택비라는 것은 두 개 필름과 서브스트레이트가 있다면 보통 이제 상부 하부, 보통 상부를 식각을 하니까 상부 식각 속도하고 하부 식각 속도의 비를 얘기하는데,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선택비가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림이나 세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애칭이 돼서 이제 하부막이 노출이 됐어요. 만약에 선택비가 좋지 않다면 하부막을 이제 깎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원하지 않으니까 하부막이 노출됐더라도 얘는 더 이상 깎지 않고 옆쪽으로만 깎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란색 필름만 깎는 과정, 하부에 대해서 이거를 선택비, 즉 선택비가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등박성 식각의 문제점은 바이어스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패턴 미사화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등방성 식각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하부와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의 그 애칭 레이시 같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패턴을 만들고자 마스크를 만든 그 패턴 사이즈보다도 이제 언더컷에 의해서 더 커다랗게 그 수평 방향으로 식각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작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폭이 감당할 만한 수준의 패턴인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이 패턴이 점점 작아지게 되면 그에 맞춰서 마스크의 패턴도 작아지게 됩니다. 즉 바이어스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패턴이 미세화되게 되면 더 이상 그 마스크가 그 패터닝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되는데요. 한 예로 원하는 애칭 폭이 A라고 했을 때 실제 마스크도 A라는 폭을 가지고서 애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애칭된 그 필름의 폭은 A보다 훨씬 큰 B라는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 빼기 A만큼의 차이를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A라는 패턴이니까 A만큼 깎이길 원하는 A만큼의 폭만큼 깎이기를 원하니까 그걸 이 바이어스를 감안을 하는 거죠. 바이어스를 미리 감안해서 우리가 두 번째 그림에 있는 것처럼 A 프라임이라는 마스크 패턴을 갖고 애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A라는 패턴을 만들 수 있겠죠. 옆에 이제 언더컷이나 이런 거 좀 있지만,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 원하는 패턴이 점점점 작아지는 경우입니다. 이 패턴 폭을 아주 작게 만들고 싶은 경우에 이 등박성 애칭의 경우에는 그럼 이 바이어스만큼을 고려해서 마스크 패턴을 줄이면 되겠죠. 그러면 아주 좁아진 마스크 패턴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의 더 미세한 패턴을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한 패턴이 이제 지금 현대 공정에서는 마이크로미터가 아니라 지금 나노미터 수준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마스크 패턴을 다시 만들자 하게 되면 이게 그냥 붙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등방성 애칭의 한계는 뭐냐? 마스크 패턴을 형성하여 애칭하면 어느 수준까지는 가능하지만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수준에서는 마스크 패턴이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그래서 수용할 수 없는 영역까지 이르기 때문에 등방성 식각으로는 이 언더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나노, 수백 나노, 수십 나노, 수나노의 패턴 형성에는 불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등방성 식각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이냐? 대부분 습식 식각이라고 해서 외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외대치라는 것은 화학액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리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습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기나 수조에서 담갔다 빼면서 애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도 아주 적게 들고 적용도 쉽고, 또한 일단 밀도가 높잖아요. 액체니까 데인시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식각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을 이용하기 때문에 선택비도 우수합니다. 다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등방성 식각이기 때문에 미세 패터닝, 1마이크로이하의 미세 패터닝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다시 정리 드리겠지만 지금은 습식 식각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습식 식각은 대부분 등방성 식각이기 때문에 이 등방성 식각에 갖는 한계점을 습식 식각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학액을 이용하다 보니까 위험성이나 2차오염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건식 식각이 되겠는데요. 건식 식각이 무조건 습식 식각을 대신하고 좋은 것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 건식 식각 내에서도 또 이제 비등방성 식각이나 물리적 식각과 같은 분류가 나올 거고 뒤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식 식각이란 거는 액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화학 기체를 쓴다든지 이온 빔을 쓴다든지 아니면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경우는 모두 건식이라 보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이런 기체나 플라즈마를 이용하다 보니까 저압과 진공 챔버를 사용하다 보니 약간 비용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 건식 식각을 왜 하느냐? 미세 패터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요새는 수나노 정도까지도 그 식각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고요. 다만 이제 그 이온빔과 같은 건식 식각 내부에는 그 물리적인 식각이 작용하다 보니까 선택비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손상이나 레디에이션 데미지 같은 단점들도 있고 그 대신에 건식 식각이 각광받는 이유는 비등방성, 수직성의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건식 식각 중에 이제 드디어 플라즈마가 나오는데요. 플라즈마라는 거는 물리적 화학적 애칭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동시성 그리고 제어성 때문에 플라즈마 식각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외대치 등방성 식각의 한 예로 외대치를 말씀드렸는데요. 외대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체 기반입니다. 특히 이제 산성 기반의 액체 화학액을 이용하고 빠르고 선택성이 우수하고 데미지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등방성 때문에 방향성이 없는 거죠. non-directional. 그 다음에 서브마이크로에서는 적용할 수 없고 기본 반응은 왜 스피식가에서 반응을 말씀드리냐? 나중에 화학 기체를 이용한 식각이나 플라즈마 식각이 사실은 외대치의 이 화학 반응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실리콘을 애칭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불산이나 질산과 같은 거를 이용해서 애칭을 하는 거고요. SiO2를 하겠다 하면 불산 같은 걸 이용하면 SF6 등을 만들어서 애칭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건식 식각이라는 것은 액체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식각 방법인데 건식 식각이 곧 플라즈마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거꾸로 그러니까 건식 식각 안에 플라즈마 식각이 들어가는 거죠. 플라즈마 식각이. 건식각은 액체를 사용하지 않는 건데 그냥 기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체인데 화학 반응이 우수한 기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화학 반응성이 좋은 기체를 사용하게 되면 얘도 기체다 보니까 사실은 건식 식각이지만 등방성 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기체는 사방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partially isotopic하고 그 이유 때문에 마찬가지로 서브마이크론 사이즈에서는 적용이 어렵다. 그리고 아이온 빔 매칭 같은 경우는 빔을 때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이온을 가속시켜서 우리가 쇠공으로 벽을 치듯이 깎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굉장히 우수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가속된 이온 빔을 충돌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직진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애니스토픽, 거의 버티컬 애칭이 가능하고 다만 이게 그냥 높은 에너지를 갖고서 때리다 보니까 102B 정도까지 이르는 높은 에너지를 때리다 보니까 이게 뭐 나무냐 돌이냐 신경 안 쓰는 거죠. 그 선택성이 없는 겁니다. 거의. 그리고 물리적으로 충돌하다 보니까 물리적 데미지가 있어서 얘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제 특별히 어떤 부분들을 팔 때 우리 FIB 같은 거 들어보셨죠? 포커스드 아이온 빔 이런 분야에서 활용되고 특별히 얘를 막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스퍼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용을 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할 플라즈마 애칭인데요. 플라즈마 애칭은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성이 좋은 기체를 쓰는데 이 기체를 이온화하거나 또 이제 분해하거나 역이시키거나 해서 활성종으로 만들어서 식각에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플라즈마 안에는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아이온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케미컬 애칭 더하기 물리적 애칭의 효과가 있어서 더욱더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걸 한번 정리해서 테이블을 그려봤는데요.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고 분류가 막 서로 섞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라즈마 애칭의 기작을 살펴보면 화학적 애칭이냐 물리적 애칭이라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화학적 애칭이란 거는 화학 반응을 이용한 거고, 물리적 애칭인 거는 힘, 운동량, 물리적인 반응에 의한 거죠. 그런데 이 외대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산성 기반의 액을 이용하는 거죠. 산성액. 외대치라는 것은 대부분 화학액을 이용하는 거니까 화학 피어케미컬 애칭이 되겠죠. 그리고 아이언 빔, 얘는 순전히 공이 날아가서 때리는 거니까 물리적 반응이 되겠죠. 대표가.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렸는데, 외대치는 속도도 빠르고 선택성도 우수합니다. 반면에 아이언빔은 선택성은 안 좋죠. 그 대신에 직진성은 아주 좋습니다. 버티컬 엣징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외대치는 아까 말씀드린 빠르고 셀렉티비가 우수하고 데미지가 없지만 아이소트로픽. 이 아이언빔 밀링은 대표적으로 버티컬 엣징이 되겠죠. 하일리 애나이스트로픽이 되고, 다만 데미지를 입을 수 있고 셀렉티비티가 없죠. 그래서 얘가 극과 극이죠. 지금 극과 극. 극과 극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플라즈마 애칭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플라즈마 애칭은 절충도 하지만 우리가 다이얼을 잘 돌려서 퓨어 케미컬 애칭으로 갈 수도 있고 퓨어 피지컬 애칭으로 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에 장점들만, 약간 뭐 거꾸로 얘기하면 어정쩡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또 좋게 말하면 장점들만 취해서 빠르고 셀렉티비티도 우수하며 데미지도 적고 방향성을 갖고 애칭도 가능한 NR10 애칭이 가능한 게 바로 플라즈마 애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대로만 뭐 절충점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점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납을 이용해서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케미컬 쪽으로, 피지컬 쪽으로. 그게 플라즈마 애칭이 갖는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습식 애칭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습식 애칭은 잘 말씀드린 대로 금속이나 이런 것들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잘 이용해 왔잖아요. 뭐 중고등학교 혹시 미술 시간에 동판에 뭐 모양 만드는 거 해보신 분들이 있으면 산에 집어넣고 하는 게 다 애칭이 되겠습니다. 이런 습식각은 말씀드린 대로 등방성이고 높은 식각률을 보이지만,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어떤 결정성이 있는 것을 할 때는 습식 식각을 하더라도 애나이스트로픽 비등방성 식각이 가능합니다. 비등방성 식각이 가능합니다. 그건 뭐냐면 결정 방향에 따라서 약간 그 단단한 정도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 식각률의 차이가 있어서 비등방성 애칭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는데, 오른쪽 그림에 보는 것처럼 실리콘 중에 이 다이아몬드 레티스 스트럭처를 가지면 111, 100, 110 이 방향을 보게 되면 111의 그 서피스 덴시티가 더 높다 보니까 거꾸로 애칭이 더 잘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면 내가 여기 나머지 주황색으로 이제 마스크를 쓴 거죠. 웨이퍼 위에 마스크를 놓고 이 뚫린 부분을 애칭을 하면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안 나오고, 아래 그림처럼 아래 방향으로는 애칭이 쭉 되고 옆 방향으로는 애칭이 잘 안 되죠. 그죠? 이 방향으로 애칭이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옆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피라미드 모양이거든요. 이게 지금 옆에서 잘라서 그렇지 역피라미드로 애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 뭐 요새 LED 뒤에 백라이트 반사판 같은 경우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런 애칭 외대치를 이용해서 이런 패턴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습식 애칭은 너무나 역사가 오래됐고 많이 연구가 돼서 웬만한 그 기작들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습식 애칭이 근데 중요한 이유가 뭐냐? 뒤에 나중에 우리가 플라즈마 애칭을 할 때 이 습식 애칭의 레시피들을 베이스로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플라즈마 애칭도 화학 애칭이기 때문이죠. 뒤에 강조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습식 애칭은 일반적으로 높은 식각률, 선택비를 보이고 식과고자 물질에 대한 식각액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같은 경우는 KOH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질산, 불산, 식각률이 굉장히 높아요. 600나노 분당. 마스크는 리지스트, 이게 지금 오타가 좀 있는데 다 리지스트입니다. 선택비도 아주 우수하죠. 50 이상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사이드는 불산 계열, 그 다음에 나이트라이드는 불산이나 인산, 그 다음에 갈륨 아세나이드 3호족 같은 경우는 황산, 그 다음에 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염산 계열 쓰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염산을 많이 씁니다. 염산이나 여기 NaOH 같은 계열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뒤에 이제 플라즈마 애칭에 대한 기본적인 애천트 식각액, 여기 이제 애천트란 말을 쓰는데, 애칭을 하는 매질들을 찾아보게 되면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하게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가스를 더하냐 빼냐 이런
제어하는 측면에서 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십식 애칭이 잘 알려져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럼 플라즈마 애칭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플라즈마 애칭은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앞서서 좀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왔는데, 애칭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가 나왔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해했던 바들을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제가 나타내 본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무엇으로 애칭할 거냐, 그래서 애칭 매즈를 봤을 때 액시드, 리퀴드 애치가 있겠죠. 그죠? 그 리퀴드가 있고 액시드 가스가 있겠죠. 그 다음에 플라즈마가 있고 아이온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퀴드는 무조건 외대치가 되는 거죠. 리퀴드를 썼으니까. 그리고 액시드 가스는 가스죠. 이거는 가스. 플라즈마는 아이오나이즈드 가스죠. 아이오나이즈드 가스. 아이온빔이라는 건 결국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가는 거니까 이것도 뭐 가스거나 가스는 아이온은 가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플라즈마가 되는 거죠. 아이오나이즈드 가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외대치하고 드라이 애치는 구분이 되겠죠. 애칭을 하는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그죠? 액체냐, 액체 외의 것이냐. 그러면 외대치, 드라이 애치. 그런데 이 플라즈마 애치하고 아이온빔 같은 경우에는 플라즈마 애치하고 아이온빔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애칭입니다. 특히 이제 아이온빔 같은 경우는 아이온이 가서 때려서 빵빵빵 구멍을 뚫는 거니까 완전히 물리적인 거죠. 플라즈마에는 플라즈마 안에 우리가 결국 아이온이 또 있으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플라즈마는 아이온빔과 함께 물리적 애칭이 되겠습니다. 피지컬 애칭이 포함되겠습니다. 다만 리퀴드 애칭 같은 경우는 얘는 화학액이니까 정확하게 케미컬 애칭이겠죠. 그리고 기체이지만 액시드 가스를 쓰는 경우에는 화학 반응이 높은 경우에는 당연히 케미컬 애칭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플라즈마 애칭 같은 경우에는 플라즈마 안에 결국에는 우리가 가스를 넣어서 화학 가스를 넣는 거죠. 화학 반응이 우수한 가스를 넣어서 또 아이오나이즈 시키기도 하고 뭐 익사이트 시키기도 하고 레디컬을 만들어서 화학 반응을 통해 애칭을 한 거기 때문에 또 화학 케미컬 애칭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플라즈마 애칭이 이런 교집합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 하나를 잘 기억하시면 전반적인 애치에 대한 것들을 다 이해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등방성, 이쪽으로 갈수록 이방성이 심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플라즈마 애칭에 대해서 이제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플라즈마라는 것은 아이온화된 기체라고 이제 이 전 강의까지 꾸준히 공부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즈마 안에는 레디컬이 있고, 그죠? 중성종들, 화학 반응이 우수한 이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레디컬에 의한 화학적 식각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온 충돌에 의한 물리적 식각 덕분에 물리화학적 식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플라즈마 애칭이고, 더 중요한 건 이 정도를 물리적으로 갈 거냐 화학적으로 갈 거냐 하는 특성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플라즈마 애칭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표에 말씀드린 대로 플라즈마 애칭은 교집합이다. 케미컬 애칭이기도 하고 피지컬 애칭이다. 드라이 애칭에 포함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70P죠. 플라즈마 발생했을 때 이 안에 레디컬들이 있고 아이온들이 있기 때문에 화학 반응, 물리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리 반응은 이 안에 쉬스 내에서 가속된 이온의 본바드먼트, 그 쉬스 내 이온 가속에 의한 표면 충돌로 쉬스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제어한다면 이 물리적인 반응의 크기를 제어할 수 있겠죠. 그리고 화학 반응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 안에, 벌크 안에 존재하는 활성종들, 얘네들의 밀도, 그 다음에 표면과 반응하는 활성종의 밀도 제어를 통해서 우리가 화학 반응의 정도를 제어할 수 있겠죠. 결국 활성종의 밀도 제어는 플라즈마 내부의 온도나 전자 밀도를 제어하면 마찬가지로 제어가 되겠습니다. 혹은 어떤 기체를 집어넣느냐, 그것도 일종의 활성종 레디컬의 제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떠한 플라즈마의 변수들이 이 플라즈마에서 애칭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 우리가 플라즈마에 대해서 이미 많이 공부하긴 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일반적인 플라즈마의 변수는 뭐 플라즈마 소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 대표적인 종을 이제 애칭 개념에서 봤을 때 이온과 일렉트론, 뉴트럴로 보게 되면, 이온의 밀도는 여기 이제 큐빅미터로 돼 있으니까 16승에서 18승. 근데 일렉트론은 쿼지 뉴트럴이기 때문에 16승 18승 비슷하겠죠. 일렉트론은. 그리고 뉴트럴은 이제 프레셔마다 다르겠죠, 결국에는.
하이 프레셔면 덴시티가 굉장히 높을 것이고 뭐 대기압에 이르면, 그리고 로 프레셔면 덴시티가 낮을 것이고, 그리고 온도는 일반적인 우리 공중에 쓰이는 로 프레셔 플라즈마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넌 서멀 리퀴드 플라즈마입니다. 그래서 매스가 큰 아이온이나 뉴트럴들은 거의 뭐 그 상온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이온의 경우도 사실은 거의 상온에 가까운데 이제 다른 플라즈마 특성이 다른 플라즈마 종류가 적용되면 온도가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들은 잘 아시는 대로 2에서 한 6EB 정도로 굉장히 높은 온도가 되겠죠. 아시는 대로 이제 11600켈빈이 한 1, 2B 정도 되니까. 그리고 커런트는 이 커런트 덴시티는 결국에 면적당 커런트 암페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덴시티가 같이 높아도 이 속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온은 일렉트론보다 커런트 덴시티가 훨씬 작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대로 그럼 플라즈마 내 어떠한 일들이 어떤 작용이 애칭을 하느냐 중에 하나가 레디컬에 의해서 뉴트럴에 의해서 화학 작용을 하고 아이온의 본버드먼트에 의해서 물리적 작용을 한다라고 잠깐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온 같은 경우에는 쉬스 쪽에서 가속이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원래 이제 일렉트론 커런트와 아이온 커런트를 보게 되면 모빌리티 차이 때문에 일렉트론 커런트가 커서 플라즈마 내부에 삽입된 그 어떤 물질, 그러니까 월 혹은 이제 프루브, 뭐 시편, 그 어떤 물질도 다 음으로 대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가티브 포텐셜이 띄게 되니까 대부분의 전자는 이 근처에 있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겠죠. 이렇게 돌아가고 이온만 2층을 형성하게 돼서 우리가 쉬스라는 영역, 아이온의 밀도가 전자의 밀도보다 훨씬 큰 쉬스란 영역이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포텐셜은 네가티브 포텐셜이기 때문에 아이온들이 보온 밸런스를 갖고서 가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플라즈마에서 일어나는 그 애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마는 화학적 애칭과 물리적 애칭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화학적 애칭은 어떻게 이러느냐? 기존의 외대치하고 똑같습니다. 결국 다만 이제 그 액상이 아닌 기상의 상태가 플라즈마화 돼서 그 애칭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플라즈마에 CF4를 넣어서 우리가 이제 실리콘을 애칭하는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CF4를 넣게 되면 그냥 기상 애칭이라고 하면 그냥 CF4가 가서 어떻게든 애칭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건 좀 잘 안 돼요. 얘는 CF4 자체는 좀 안정되기 때문에. 그런데 플라즈마에 의해서 CF4가 다음처럼 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이게 대문자로 바뀌었는데 전자입니다. 소문자로 바꿔놨는데 또 다시 이제 대문자로 바뀌었네요. 전자가 CF4랑 부딪히면 CF3가 돼서 해리가 되면서 F가 나옵니다. 이 F는 굉장히 활발하죠. 활발합니다. 화학적으로. 그리고 또 CF2, EF, CF, F2 이렇게 F를 계속 만드는 거죠. 아니면 이 한 번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CF3나 CF2가 다시 전자와 충돌을 통해서 더 잘게 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해리 과정을 통해 형성된 불소 원자들이 화학적으로 굉장히 활발한데 해리된 이 F들이 다른 것들도 물론 있겠죠. CF, 뭐 CF2 다 있는데 이 F들이 뉴트럴 되니까 디퓨전이 될 겁니다. 디퓨전이 되면 표면에서 화학 반응들을 하는 거죠. 화학 반응을 해서 만약에 실리콘들이 쭉 이렇게 있으면 이 실리콘 하나가 이제 F랑 결합해서 빠지는 거죠. 그래서 뭘 만드느냐? 휘발성의 실리콘 플로라이드를 만들게 됩니다. SiF4. 이때 중요한 건 SiF4가 기상이어야 한다는 거죠. 가스. 그러면 실리콘 하나가 F 손을 잡고 빠져나갔으니까 얘는 이제 깎이는 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화학적으로 실리콘이 애칭이 진행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 화학적으로 되지만 뒤에 설명하겠지만 아이온들도 역할을 하는데 이 충돌을 통해서 이 실리콘 본드들을 깨트리거나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알고 넘어갈 것은 기본적으로 플라즈마 식각은 위에 말씀드린 대로 화학적 식각입니다. 화학적 식각. 근데 물리적 식각의 성격도 있는 것 뿐이지만 기본적으로 화학적 식각이다라고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플라즈마 물리적 식각은 어떻게 일어나냐? 이미 알고 있듯이 쉬스에서 아이온의 가속이죠. 쉬스 내에서 아이온들이 가속을 하면서 서브셀을 때리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시피 그 일반적으로 챔버들은 그라운드가 돼 있고 파워드는 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셀프
바이어스하고 이렇게 연결을 마저 하면 셀프 DC 바이어스랑 관계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장비들을 특별히 우리가 RI라고 얘기를 했죠. Reactive Ion Etcher.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기별로 이제 RF가 주기별로 들어가잖아요. 주기별로 이렇게 들어갈 때 포텐셜 그라운드 쪽은 항상 0이니까 0이고 이 바이어스가 걸리는 쪽과 플라즈마 포텐셜 이게 이제 플라즈마 포텐셜이 되겠습니다. 플라즈마 포텐셜과 이 월과의 포텐셜의 차이가 결국엔 쉬스 볼티지거든요. 쉬스 볼티지. 이 쉬스 볼티지를 보고서 아이온이 가속돼서 때리는 거기 때문에 쉬스 볼티지가 크면 클수록 아이온이 가속되는 에너지는 크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인 경우 플러스가 걸렸을 때는 플러스가 되죠. 플라즈마 포텐셜은 플라즈마와 닿는 그 어떤 변의 볼티지보다도 높다. 항상. 그러니까 얘니까 얘보다 높아야 해요. 플라즈마 포텐셜은. 그럼 요만큼이 V 시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2번으로 왔다가 이제 네거티브가 걸렸을 때는 더 네거티브가 걸려서 지금 요렇게 요 정도로 그죠? 이게 V시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아이온들이 주기별로 물론 주기를 다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주기별로 보면 이 V시스 볼테이지가 시스 볼테이지가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에 대해서 아이온 본바드먼트 에너지가 어떤 분포를 갖게 되는데 그 분포를 우리가 아이온 에너지 디스트리뷰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바이모달 이렇게 픽이 두 개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첫 번째 픽, 그 다음에 두 번째 픽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작고 크고 작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 플러스가 걸리는 경우 큰 경우는 이제 더 큰 마이너스가 걸려서 셀프 바이어스 때문에 더 커지는 거죠. 즉 전위차가 높으면 이온이 웨이퍼를 향해 수직으로 입사하게 되고 자기 바이어스는 셀프 바이어스가 클 때는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웨이퍼로 입사하기 때문에 바이모달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 시각은 아이온은 저 플러스는 보세요. 이 필드를 보고 그냥 내려오는 거잖아요. 얘가 이렇게 막 옆으로 막 랜덤하게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수직인 모양으로 시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플라즈마가 물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역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단순히 플라즈마 애칭이란 건 케미컬, 화학적 시각 플러스 물리적 시각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플라즈마 애칭이 각광받는 이유는 단순히 이 더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플라즈마 시각이 그럼 어떻게 일어나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까 이제 플라즈마 시각은 기본적으로 화학적 애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음 시간에 아마 우리가 플라즈마의 기본적인 4대 애칭 메커니즘을 공부하면 좀 더 자세히 분류를 하겠지만 플라즈마 시각은 기본 기작은 아이온이 표면 충돌을 통해 에너지를 표면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큰 경우는 뭐 본딩을 깰 수도 있겠고요. 본딩을 이렇게 탁 끊을 수도 있겠고 끊지 못하더라도 얘의 사이가 약해지는 거죠. 얘의 사이가 이 본딩 간의 결합이 약해지는 거죠.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화학적 시각이 보다 쉽게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꽉 붙어있던 실리콘을 떼내려니까 잘 안 떼졌는데 이게 약하게 붙어있는 실리콘은 잘 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이온에 의해서 보조적인 효과를 일으켜서 화학적 시각이 잘 되게 하는 게 플라즈마 시각이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기본 기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I라고 하는 게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효과를 일으키느냐 그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코번이 그 논문에 발표했던 실험인데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 사람이 이렇게 그 기작을 세퍼레이션을 했어요. 분리를 했어요. 첫 번째 진원 플로라이드 가스만을 넣었어요. 이거는 가스예요. 그냥 가스. 가스니까 건식 앞에 공부한 걸로 공부하면 건식 시각이겠죠. 건식 시각인데 가스니까 화학 가스를 썼으니까 케미컬 애칭이 되겠죠. 그죠? 케미컬 애칭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리콘 에치레이시 보면은 한 0.5나노 정도 분당 0.5나노 정도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아르곤 아이온 빔으로 막 때려봤어요.
아이온 빔으로. 이거는 아르곤 아이온 빔이니까 건식이겠죠? 그리고 피지컬이겠죠. 그죠? 얘는 이제 앞에 공부한 걸로 하면은 아이소트로픽이겠죠? 얘는 애나이소트로픽이 되겠죠? 때려봤어요. 그랬더니, 뭐, 타임마다 좀 다르긴 한데, 자, 보면 약간 뭐 0.4 정도? 0.4 정도의, 물론 얘는 등방성이고, 얘는 뭐 수직성이긴 하겠지만, 엣지 레이스를 따져보면 0.4나노 정도 나왔어요. 얘는 아까 0.5나노 정도. 그렇다면, 단순히 산술적으로 더해지는 게 플라즈마라고 하면, 그래서 여기는 플라즈마를 쓴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그냥 더한 거예요. 제논 플로라이드 가스도 넣고 아르곤 아이온 비움도 때린 거죠, 그냥. 더했어요, 단순하게 더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0.5 더하기 0.4니까 한 1 정도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1 정도 나오면 되겠죠. 그런데 얼마나 나왔어요? 보니까 거의 6에서 7 나노미터 퍼 미닛이 나왔어요. 거의 10배 이상 효과가 나오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시너지를 일으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플라즈마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온 빔의 순수한 피지컬 애칭과 지논 플로라이드의 순수한 케미컬 애칭을 그냥 단순히 더한 것 뿐이에요. 결국 이온 폭격과 레디컬의 반응이 동시에 될 때는 시각 속도가 가까이 경우보다 약 10배 정도 증가하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그 얘기는 플라즈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플라즈마의 이온과 플라즈마의 중성 레디칼들이 결국에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정에서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오른쪽에 보면 RI 이펙트라고 해서 실리콘 서브텔을 보면 아이온들이 와서 때리는 거죠. 쾅쾅 때려서 이 결합들을 약하게 혹은 아예 없애거나 할 수도 있겠고 그 사이에 플로린이 오게 되면 보다 쉽게 SiF4라는 가스를 만들어서 실리콘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애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플라즈마 애칭의 기본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플라즈마 애칭이란 뭐냐? 그래서 이제 보통 RI로 대표되는 플라즈마 애칭은 기본적으로 화학적 애칭입니다. 기본적으로 화학적 애칭으로 기상의 화학 종들, 이때는 이제 플라즈마에 의해서 역이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액티베이티드 된 화학 종들에 의한 애칭이 등방성을 일으키지만 시스네의 아이온 폭격에 의해 수직방의 애칭 효과가 첨가되어 비등방성 애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를 특별히 RI라고도 부르긴 하지만 이제 메커니즘 차원에서는 아이온 이넨스트 케미컬 애칭이라고 불러요. 플라즈마는 케미컬 애칭이에요, 일단. 근데 아이온 이넨스트 그거를 아이온 이넨스트 됐다 이거를 이제 리액티브 아이온이라고 부른 것 뿐이죠. 따라서 플라즈마에 의한 애칭은 플라즈마의 물리적, 화학적 반응의 제어를 통해서 순수 물리적 애칭, 물리화학적 애칭, 순수 화학적 애칭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 더하기 화학 반응 제어를 통해서 측면에 화학적 시각이 잘 되지 않는 고분자를 증착을 하면 이걸 이제 사이드월 패스베이시라고 하는데 수직 애칭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플라즈마 애칭의 기본 메커니즘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여러 가지 공식을 쓰고 주파수가 달라지고 플라즈마 챔버가 달라지고 화학 기체가 달라지고 바이어스를 걸고 안 걸고 다양한 공정 레시피들 시각 플라즈마 애칭을 위한 다양한 공정들이 존재하지만 그 애칭이 이루어지는 기작들은 다 이 4가지 정도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를 다음 시간에 이 플라즈마 애칭의 기본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 일어나는 현상들을 공부할 건데요. 일단 여기서 한번 먼저 확인해 보고 가면 그래서 퓨어 피지컬한 애칭, 플라즈마 이제부터는 플라즈마만 얘기하는 겁니다. 퓨어 피지컬한 애칭은 우리가 이제 스퍼터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에너지가 큰 물질이 원자 표면을 때려서 떼어내는 현상을 스퍼터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누구다? 아이온이죠. 그래서 아이온이 가서 필름에 있는 스퍼터를 떼내는 거죠. 이 그림이 그냥 그려진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물리적 이치니까 아이온이 오죠. 아이온이 와서 필름을 애칭을 시키는데 얘는 보면 이렇게 사각이죠. 그죠? 아니 이제 그 버티컬 애칭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이온이니까 수직성이 크잖아요. 그리고 떼어냈을 때 아이온과 스퍼터된 물질 원자 하나가 나가는 거죠. 두 번째는 RI, 아이온 인핸스드 케미컬 애칭. 케미컬 애칭을 할 건데, 자, 케미컬 애칭은 뭐죠? 오른쪽 먼저 가보면 순수한 케미컬 애칭. 이거는 레디컬이 플라즈마에서 만들어진 레디컬이 안에 들어가서 필름과 화학 반응을 해서 바이프로덕트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겹쳐져야 돼요. 이 그림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방성, 화학 케미컬 애칭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RI라고 하는 것은 피지컬 애칭 플러스 케미컬 애칭이죠. 혹은 아이온 인핸스드 케미컬 애칭. 아이온이 가서 퉁퉁퉁퉁 때려요. 그냥 얘를 떼어내지는 않아요. 약하게 해요. 그리고 레디컬이 와서 바이프로덕트는 반드시 벌레를 휘발성해야 한다. 펌핑 아웃을 시켜야 하니까. 그래서 떼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수직성은 아니지만 비등방성이죠. 애나이소토픽이 되죠. 이쪽 깎이는 것보다 밑쪽 깎이는 게 훨씬 크죠. 사실 이제 다음 강의 내용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플라즈마 애칭의 메커니즘이 되겠고요. 이걸 하나 더 더해서 4대 플라즈마 애칭 메커니즘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애칭은 기본적으로 화학적인 애칭이지만 시스템의 이온 폭에 의해서 수직방의 애칭 효과가 첨가되고, 단순히 피지컬 더하기 케미컬 애칭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더하기가 아니라 시너지를 일으키는 효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즈마 애칭에 사용되는 어떤 물질과 식각, 그 기체들을 나열해 보였는데요. 앞서서 제가 외대치를 하면서 한번 설명했잖아요. 비슷합니다. 다만 기상으로 되어 있는 거고 좀 더 복잡하게 이것저것 섞여 있는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실리콘 대부분 플로린 베이스, 그래서 CF4, SF4, 그 다음에 옥사이드도 플로린 베이스, 그 다음에 나이트라이드도 플로린 베이스인 경우가 많고요. 갈륨 아세나이드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클로린 베이스, 그 다음에 금, 은 같은 거는 이제 메탄이나 수소로, 이건 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PR, 폴리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외수로 잘 못하지만 산소 플라즈마를 쓰면 애칭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입 기체들의 뭐 결합, 2종 이상의 기체들을 이용해서 이온화시켜서 그 매질들을 금속이나 세라믹, 옥사이드, 나이트라이드 등은 다이렉트 유전체들을 다 애칭할 수 있는 게 플라즈마 애칭이 되겠고, 근데 외대치보다는 확실히 식각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외대치나 이런 건 나노미터 단위인데 분당 옹스트롱 단위죠. 500옹스트롱, 500옹스트롱, 50나노 정도. 그 다음에 뭐 200옹스트롱 단위고, 마스크는 이제 셀렉티비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이 쓰입니다. 리지스트뿐만 아니라 메탈 마스크들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갈륨 아세나이드를 할 때는 나이트라이드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요. 하드 마스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선택비는 그 외대치보다는 막 좋지는 않습니다. 외대치는 선택비가 뭐 50 이상인 게 대부분인데 뭐 20, 40 정도, 보통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대치와 다르게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라즈마 애칭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부산물, 바이프로덕트가, 그러니까 애칭, 이 가스와 애칭 물질과 결합해서 나오는 바이프로덕트죠. 이게 반드시 볼레틀 가스가 되는 게 좋다. 휘발성. 그래서 펌핑 아웃이 될수록.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공정에서, 내가 하는 온도에서 만들어지는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있는데 얘가 휘발성이 아니면 애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옆에 그냥 고체로 있으니까. 그래서 휘발성이 되는 물질을 생각해서 레시피를 짜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리콘하고 실리콘 베이스에 얘는 플로린 베이스가 들어가면 실리콘 플로라이드, 뭐 클로라이드 이런 부산물들이 되고요. 갈륨 아세나이드를 이용했을 때도 갈륨 클로라이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금은일 때는 메탄하고 결합된 것들,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폴리머인 경우는 산소 플라즈마 들어가니까 폴리머는 다 CHO로 된 걸 우리가 보통 폴리머 유기물이잖아요. 유기물. 그래서 얘는 이제 산화시키는 거죠. CO2H2O 형태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플라즈마 애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플라즈마 응용의 첫 시간으로 플라즈마 애칭 소개하는 인트로덕션을 처음 공부했는데요. 그래서 플라즈마 애칭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어떤 패터닝을 하는 식각 애칭 메커니즘에는 물리적인 과정과 화학적인 과정이 있고, 물리적인 과정이 우세해지면 비등방성,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버티컬해진다. 그리고 높은 전력을 인가하고 압력을 낮추면 이러한 물리적 과정이 우세해집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플라즈마하고 약간 관련이 있는 걸 제가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플라즈마는 아까
케미컬 과정과 케미컬 이제 물리적인 특성과 케미컬한 특성이 있는데 압력을 높이면 케미컬한 과정이 도미넌트해져요. 왜 그러냐하면 압력이 낮은 경우에 충돌이 적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아이온 실수에서 아이온 가속이 잘 되는데 압력이 높아지면 얘네들이 충돌해서 이온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덴시티가 높아지니까 높은 압력에서는 하이 프레셔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활성 이온 식각 우리 플라즈마의 애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RI다. 그래서 CCP 구조 같은 경우는 RF 전원을 인가하는 곳에 웨이퍼를 놓으면 우리가 셀프 바이어스가 생기니까 이온 에너지를 최대한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온이 가서 먼저 표면을 쿵 때리고 레디칼이 가서 식각하고 그죠? 그래서 사실 아이온이 리액티브하다는 말은 좀 안 맞지만 얘가 아이온이 가서 도와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리액티브 아이온 애칭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퓨어 케미컬, 퓨어 피지컬, 그다음에 웨데치, 아이온 밀링이 셀렉티비티나 애니스트로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특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장점들을 모아서 우리 이제 플라즈마 공부하기 시작했으니까 뭐 어정쩡한 위치다 이런 말은 제가 아까 했는데 생략하고 장점들만 모은 게 플라즈마 애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플라즈마 하는 사람들 다른 뭐 반도체 소자하시는 분들이나 실제 다른 분들은 또 뭐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플라즈마를 공부하고 있고 제가 또 플라즈마를 전공해서 소개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면 반도체 공정의 혁신이 사실은 반도체 공정 우리가 지금 미세 패터닝 막 뭐 무어의 법칙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플라즈마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제가 보기에는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다 이 사이즈들이 굉장히 커졌었는데 이 급격한 혁신을 우리가 이제 VLSE 그죠? 이런 인티그레이션 IC 칩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플라즈마 공정이 들어와서 적용이 되고 그 현실화 시켜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즈마 공정이 반도체 공정의 혁신을 일으켰고 많은 이제 그 플라즈마 공정들의 기작을 살펴보면 다음 시간에 이제 제대로 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피지컬 애칭 죄송합니다 좀 지저분했는데 여기 케미컬 애칭 그래서 등방성 플라즈마에는 레디컬의 효과 다음에 피지컬 애칭 이방성 수직성 플라즈마 안에 있는 아이온의 가속 그리고 플라즈마 애칭 두 개의 시너지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플라즈마 응용의 첫 시간인 플라즈마 애칭 소개 및 플라즈마 애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플라즈마 애칭의 두 번째 시간으로 기본적인 플라즈마 애칭 메커니즘과 여러가지 플라즈마 공정들에서 플라즈마와 애칭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